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보험교육원 배민영 원장입니다. 네, 손해사정사 2차 시험 대비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2차 문제풀이 강의를 일찍 오픈하게 됐습니다. 매년 1차 시험 치르신 이후에 2차 문제풀이를 오프라인으로 개강을 했었는데, 원래는 1차 시험이 5월 2일에 있고 2차 시험이 8월 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치르신 이후에 2차 문제풀이 강의를 오픈하는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늦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강의가 원활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2개월여 일찍 온라인으로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책임근제보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배상책임보험 및 근로자 재보장책임보험 사례문제풀이 집이 있습니다. 자, 이 사례문제풀이 집과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하는 이 약술문제풀이 120제 및 사례문제풀이 노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들은 2020년도 교재를 올해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개정될 만한 내용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개정판을 출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0년도 판이 최신판입니다. 2020년 교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올해 추가되는 내용이나 개정된 내용들은 강의 중에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첨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020년도 제가 강의하는 책임근제보험과 자동차 보험은요, 약술 문제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책임근제보험은 약술이 61점,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약술이 무려 85점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약술이 상당히 중요한 시험이었었죠. 그리고 그 약술 내용도 무난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은 점차 수준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책임근제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의 이 약술 문제풀이 120제는요, 제가 지난 5년간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출된 약술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이 약술 120제에서 거의 다 출제됐습니다. 자동차 보험 작년 문제 85점 5문제 보면 자동차 보험 약술 120제에 있는 문제 그대로 5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약술 비중도 상당히 중요하고, 약술 비중이 높다는 것은 시험 수준은 예년보다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약술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 사례문제풀이 집은요, 제가 그동안 모의고사 때 출제했던 문제, 매년 출제했던 문제들을 그대로 수록했던 문제들이에요. 수록한 문제입니다.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매년 그 해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사례문제를 출제했고, 그 문제들이 그대로 축약이 돼서 시험에 대부분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사례문제풀이 집의 사례 문제들은 상당히 난이도도 높고 완성도도 높은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 제 문제들이 축약이 돼서 단편적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여러분들께서 100%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이 사례문제집에 있는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80% 정도만 따라오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충분히 커버되고, 다만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니까 나머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사례문제 풀이집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라. 오히려 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보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문제 풀이집에 보면은 단순 계산 문제만 있는 게, 계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상 책임, 보험자의 보상 책임, 이 책임론이 같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론들이 실제로 약술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그동안 기출된 문제, 약술 문제, 사례 문제 다 살펴볼 거예요. 보시게 되면
단순히 사례 문제라고 해서 계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례 문제가 여러 문제 출제됐지만 작년에 3문제 출제됐나요? 그 중에서 그 사례 문제에서 사실 약술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39점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론도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 문제 풀이 집은 책임론 그리고 손해론이 완성형으로 만들어진 문제 집이다. 그래서 이해 위주로 학습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술 120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꺼운 약술집을 물론 절반은 사례 문제 풀이 노트로 여러분들이 직접 답안지처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약술을 어떻게 암기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기하라고 약술 문제 풀이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약술 문제 풀이집 역시 목차가 있기 때문에 목차 위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워드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일단 이해가 돼야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술이라고 해서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암기 위주의 학습은 어렵다고 제가 항상 강의를 해드리고 있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암기는요, 이 목차 정리하고 강의 중에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은 이 강의를 통해서 습득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해죠. 그래서 이해 위주로 학습하시라고 제가 항상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네, 책임근제보험 핵심 정리 및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임근제보험 그동안 기출됐던 문제들을 빠르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기출 문제 중에 사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먼저 볼게요. 자, 2014년 책임근제가 신설이 됐을 때 37회 사례 문제는요, 요 한 문제 나왔습니다. 선원근제 및 유도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 30점으로 출제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시험 제도가 종별로 구분이 돼 있어서 일종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국내 근제보험, 해외 근제보험은 출제됐는데 선원 근제가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 2014년도가 어떤 해였냐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해입니다. 그리고 이 2014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 세월호 사고를 모델로 해서 이 선원 근제 그리고 유도원 사업자 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학생들이 행방불명 됐잖아요. 물론 행방불명 보상이라는 것은 선원 근제에 있는 건데 이 내용이 이렇게 출제가 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선원근제와 유도사업자 배책 그리고 행방불명 보상 포함을 해서 문제가 출제됐죠. 그래서 사례 문제가 30점이 출제됐고요. 약술이 70점이었습니다. 첫 해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첫 해가 가장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 30점으로 기출 사례 문제가 출제되었고 38회 2015년도에 자, 이 첫 해는 사례 문제 비중이 30점이었는데 그 이듬해에는 사례 문제 비중이 무려 70점이 나오고 약술이 30%로 역전이 됐어요. 반대로. 그래서 이해 많이 어렵다고들 했었죠. 사례 문제가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근제보험 사배책. 근제보험 사배책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해에 문제 내용을 보면 그 직원이 송가람이라는 직원이 정규직 근로자로 지문에 명시가 됐었어요. 자, 정규직 근로자라면 일실퇴직금이 언급이 됐어야 되는데 일실퇴직금이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실퇴직금은 입사일과 사고일, 정년 세 가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자,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바로 1번 그 다음 해 이듬해 일실퇴직금이 나왔어요. 물론 이 사배책 계산 문제 내에 일실퇴직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때 누락을 시켰는데 여기는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이렇게 출제가 됐고 자 그리고 액과 석유가 소비자 보장특약과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금 분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이 해에 제가 보험금 분담 문제를 모의고사 때 여러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보험금 분담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약관에 보험금 분담 조항이 있는데 영문 약관에서는 타보험 조항이라고 합니다. Other Insurance Clause. 자, 이 보험금 분담은요. 자, 상법상 수개의 책임보험 조항, 즉 동일한 피보험자가 여러 개 보험을 가입했을 때 그 보험 금액의 총액이 손해배상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득이 발생하죠.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손해보험이라는 게 이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분담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피보험자가 여러 개 보험을 가입했을 때예요. 각각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을 각각 가입했을 때 이런 걸 중복보험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험 분담 사항이 아닙니다. 어쨌든 의무보험, 액과서, 효과서 충전업자가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또 임의보험을 가입한 경우였죠. 그래서 이 의무보험에 우선 보상하고 그 초과 손해액을 임의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금 분담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리고 근제보험 사배책에서 또 복합장애율이 가미된 문제가 출제됐고,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시설소유 특약. 자, 근제보험 사배책과요,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시설소유 특약은 항상 출제되는 문제다라고, 기본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소유 특약에서 비용 손해가 가미된 문제가 또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2015년도는요, 전년도에 사례문제 한 문제에 30점 비중으로 출제됐다가 사례문제가 4문제의 비중이 7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해 수험생분들이 책임근제가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자, 2016년에도요, 보험금 분담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화재 신배책 특약, 특수건물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 그리고 다중이업소 화재 배책, 그리고 시설소유 특약. 이 임차인이 의무보험인 다중이업소 화재 배책과 시설소유 특약, 임의보험을 가입했어요. 여기서 다수 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금 분담 문제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보험금 분담이 어느 경우에 적용된다 그랬습니까? 동일한 피보험자가 수개의 책임보험을 가입했을 때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배책 특약은요,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한 거고, 다중이업소 화재 배책과 시설소유 특약은 임차인이 가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임차인 측의 과실이 100%인 경우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다중이업소 화재 배책과 시설소유 특약이 보험금 분담 사항이고요. 이 신배책 특약은 피보험자가 달라요. 자, 이런 경우는 다수계약이라고 저는 명칭을 합니다. 다수계약인 경우는 각각 책임 비율만큼 보상하는 거예요. 다만 이 신배책 특약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수건물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주의 중에 보상 책임을 지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자, 과실이 없더라도 보상 책임을 져요. 대신에 보상을 하는데, 보상에 있어서는 보상은 최후의 보루예요. 자, 신배책 특약에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신배책 특약은 여기서 소유자는 과실이 제로면 다 이쪽으로 원인자의 구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약술로 나왔어요. 청구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그래서 대부분이 답이 신배책 특약을 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청구를 아무한테나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이 소유자나 임차인 아무한테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이 신배책 특약에서 소유자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구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청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문제는 보험금 산정의 우선순위였어요. 보험금 산정의 우선순위는 결국은 이게 후순위가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차액이 여기에 앞서 이 원인자의 금액이 계산이 돼야만 이쪽 신배책 특약의 최종 지급보험금이 계산이 되거든요. 기본이론 강의 때 여러 번 했었고, 자, 뒤에서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근제보험 사배책 항상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보조급이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자, 보조급이는 산재급여에 해당이 돼요. 산재급여. 그러면 근제보험 사배책이라는 것은 산재보험 초과 손해만 담보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장래의 산재급여. 자, 보조급이가 장래의 매군 연합마다 보조급여가 지급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장래의 산재에서 지급되는 장래의 재요양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경우도 손익상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저를 왜 제외한 모든 답안들이 보조급여를 손익상계를 하지 않았어요. 보조급여만 계산하고 이게 답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배책은 산재에서 장래에 받든
현 시점에서 받든 장래에 받든 현 시점에 받든 산재보험 급여는 다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공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들 놓치고 답들을 하셨더라고요. 자, 어쨌든 근제보험 사배책 반복적으로 출제되죠. 그리고 역시 영업배책 시소유 특약. 여기서 또 보험금 문제. 시설 소유 특약을 동일한 피보험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가입한 경우.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보험금 문제가 또 분담 문제가 또 출제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여기 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 1번 문제를 상당히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이 근제보험 사배책은요, 그 손익상계가 핵심인데 그 중에 장래 산재급여가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 때 반복적으로 출제했었죠. 그렇죠? 결국 반복적으로 했던 보험금 분담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해였고요. 그리고 40회 2017년도는요. 제가 신체 특약부하재보험 사제 신배책 이 문제를 1번 문제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대로 제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추격이 돼서 지문이 똑같이 출제가 됐었어요. 화재 신배책 특약 25점짜리로 1번 문제로. 자, 그리고 역시 또 괜찮은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 해에 제가 보험금 분담 문제를 그동안 다뤘다가 자, 면책 손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책 손해를 저는 뭐 도급자 특이하게 면책 손해라든지 그 보험 상품마다의 고유 면책사항 좀 어려운 문제를 출제했는데 시험에는 역시 가장 쉬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면책 손해. 자, 뭐냐면 시설 소유 특약이라는 것은 영업배상 책임 보험의 시설 소유 특약은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 프레미시스 그리고 그 시설을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업무 활동 중에 발생한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험을 Third Party Liability, TPL 보험,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제가 핵심 정리할 때 정리해 드릴 텐데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배상 책임 보험은 이 교통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이 있고 전문 직업인 배상 책임이 있어요.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전문 직업 배상 책임은 면책이에요. 그게 바로 담보 위험입니다. 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 사고. 자,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어떤 위험을 담보한다? 그 시설을 매개로 해야 돼요. 시설의 즉 공작물의 하자를 책임 발생 여건을 하고 그래서 공작물 소유자와 점유자 책임, 시설 소유 관리자죠. 그리고 업무 활동, 오퍼레이션. 그래서 그 일반 배상 책임이나 사용자 배상 책임. 다만 요건은 뭐냐면 시설을 용도에 따라 활용해야 돼요. 시설을 용도에 따라 활용. 그래서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전문직업 배상 책임 보험은 약관의 면책 손해예요. 근데 이 지문 내용을 보면 전문직업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부주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전문 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였어요. 지문에 그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전문 직업의 직업상 과실은 면책인데 여기서 사용자 책임이 30%고 일반 배상 책임, 그 요양보호사 책임이 70%라고 해서 여기서 70% 책임지고 여기 30% 책임진다. 다들 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용자 책임은 전문 직업상 그 직업인의 일반 배상 책임에 대위 책임 내지 전가 책임이 사용자의 책임도 전문 직업인의 직업상 과실에 따른 대위 책임이죠. 여기서 담보되는 거죠. 그래서 시설소유 특약은요. 전문 직업 배상 책임 보험에서 담보 위험이 시설소유 특약에서 담보 위험이 될 수 없고 전문 직업 배상 책임 보험에서 시설소유 특약, 즉 일반 배상 책임이 담보 위험이 될 수 없어요. 교통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안은 면책 손해가 정답입니다. 역시 문제를 좀 잘 냈어요. 그런데 이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답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들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왔었고 자 그리고 도급자 특약에서 비용손해도 꽤 출제가 됩니다. 여기 파란색을 보시면 여기 이제 주로 출제되는 문제들 비용손해도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비용손해만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책,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과 피보험자의 비용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손해가 보험회사가 직접 합의할 때까지 피보험자가 협력하는 비용,
손해방지 비용, 권리보존 비용, 협조 비용. 그리고 이게 만약 소송을 갔다, 그럼 보험회사 직원이 처리할 수 없죠.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데, 법원에 소송을 갔을 때는 이거는 자 보험회사의 피보험자가 협력하는 비용은 전액 주는 거고요. 그래 협력을 하겠죠. 피보험자가. 소송을 가게 되면 전액 줄 수 없습니다. 보상 한도 내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비용 손해를 소송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왜 그러겠어요? 만약 전액 준다면 누구나 다 소송 가지. 보험회사 직원의 협력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 손해가 출제됐고, 그리고 선언근제에서 장애 등급 조정이 나왔습니다. 장애 등급이 조정이 있고 가중이 있는데 가중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조정은 2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언근제가 출제됐고요. 자, 2018년도 보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또 뭘 모의고사에 출제했냐면 상속후 공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근제보험 4배책에서 사망을 했을 때, 근로자가 그 사망을 했을 때 유족보상 수급권자라고 해요. 자, 산재보험에서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유족보상 수급권자와 그리고 사망 일시수익 상속권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후 공제 문제를 자동차 보험과 이 책임근제보험 모의고사 때 계속 다뤘어요. 예상대로 자동차 보험, 책임근제보험, 상속후 공제 문제가 그 해에 출제가 됐습니다. 상속후 공제. 책임근제보험은 항상 출제된다고 그랬죠. 사배책은. 손익상계인데 손익상계 중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자, 산재에서는 사망하게 되면, 자,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를 입게 되면 그 피해자 본인이 수급권자예요. 사망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없죠. 민사에서 상속권자가 그 자녀,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 그리고 배우자는 동순인데 5할이 가산이 되죠. 그렇지만 이 산재, 재해보상에서는요, 그 배우자가 단독 1순입니다. 선언은 달라요. 선언은 다른데 어쨌든 육상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손익상계를 하는데 그 대상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민사의 상속권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 상속 후에,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금과 산재 재해보상금이 일치하는 동일인에 대해서 손익상계한다. 그게 상속후 공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액화사유과 소비자 보장특약은 이 배상책임 보험 중에 신체 배상책임 특약과 함께 무과실책임주의 중에서 보상책임주의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출제 비중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의무보험에서 출제가 됐고, 재난배책, 화재, 폭발배책. 화재, 폭발배책은 다중이업사 화재 배책이에요. 그래서 재난배책과 화재, 폭발배책, 자, 요것도 화재 관련된 보험으로 아주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 액화소유과 소비자 보장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화재 폭발 배책이 다중이업사 화재 배책은 자, 올해 7월 6일부터인가요? 이게 요거 개정이 돼서, 자, 액화소유과 소비자 보장 특약은 보상 책임주의고요. 재난 배책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것은 피보험자의 책임에 있어 무과실 책임주의. 그런데 배상이에요. 배상은 피해자 과실상계를 합니다. 근데 보상은요, 피해자 과실상계도 하지 않아요. 과실상계가 무관한 겁니다. 근데 화재 폭발 배책, 다중이업사 화재 배책은 과실책임주의였는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올해 7월 6일부터 다중이업사 화재 배책도 무과실책임주의로 변경이 됩니다.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 개정이 됐어요. 한도도 개정이 되고,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개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올해도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해에 영문 영업배상책임 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자, 이 영문 영업배상책임 보험에서 Limit of Insurance, 보상 한도액이 출제됐습니다. 이 보상 한도액 문제는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왔는데, 이게 지문이 영문으로 돼 있거든요. 그 영문이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왔는데,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영문으로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교재에는 그대로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영문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어렵게 느끼셨던 문제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상 한도액이 출제된 거예요. 보상 한도액.
그리고 역시 근제보험 사배책과 도급자 특약, 건설기계업자 특약. 자, 이렇게 저는 이 사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데, 자, 이 근제보험 사배책, 도급자 특약, 건설기계 특약은요, 제가 만든 문제 그대로입니다. 딱 이렇게 냈어요. 근제보험 사배책, 도급자 특약, 건설기계업자 특약. 근데 여기서 그 중에 책임론만 출제가 됐고요. 저는 여기에 책임론과 보험금 산정 문제, 손해론까지 같이 가미해서 했는데 그 중에 책임론은 정말로 지문이 똑같이 사배책, 도급자 특약, 건설기계 특약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보험 상품을 여러 개 두고 그 보험 상품별로 담보하는 사고인지 책임론을 중요시하는데 책임론과 손해론 중에 책임론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2회까지 제가 매년 적중률이 정말로 좋았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2019년부터 나옵니다. 자, 근제보험 사배책 또 나왔죠. 자, 이 근제보험 사배책 또 나오는데 여기서도 근제보험 사배책을 계산하라는 문제인데 근제보험 사배책은 뭐라 그랬습니까? 산재 초과 손해가 담보되는 거죠. 산재 초과 손해만 담보됩니다. 사배책은 그렇게 보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산재 초과 손해를 담보하려면 산재보험이 내역이 다 나와야 되는데 산재보험에서 가장 큰 장애보상이 나와 있질 않아요. 즉 산재 초과 손해를 산정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산재보상, 산재 종결이 됐다고 했는데 산재 종결된 내용 무시하고 추가로 또 줘야 된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산재보험과 사배책은 그 초과 손해, 즉 손익상계를 했는데 손익상계 안 하고 지급해야 된다? 그거는 완전히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출제됐고 그리고 영문 CGL과 다중이업소 화재 배책 보험금 분담 문제가 출제됐는데 자, 이 지문에서 보험금 분담으로 이 두 보험을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 방식으로 분담하라 이렇게 지문이 주어졌는데 이 영문 CGL은 소유자가 가입했고 다중이업소 화재 배책은 임차인이 가입했습니다. 자, 이 피보험자가 각각 다르고 각각 하나씩 가입했는데 보험금 분담을 하랍니다. 자, 보험금 분담이라는 것은 동일한 피보험자가 여러 개 보험을 가입했을 때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분담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다르면 각각의 책임 비율만큼 보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 부진적 연대체부 공불자에게 아무한테 청구할 수 있지만 서로 구상관계가 구상을 해요. 그래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급된 보험금 분담은요, 각자의 책임 비율만큼이죠. 이해되십니까? 앞서 이 신배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다수계약이라고 해요. 저는 다수계약으로 명칭을 합니다. 다수보험, 중복보험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또 엉터리 문제가 이 두 문제가 오류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리고 선주배책은 비용 손해는 이건 예상 문제였어요. 그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여기서 비용 손해가 출제됐습니다. 역시 모의고사 때 다뤘던 문제고. 그래서 이런 내용은요, 제가 문제풀이 반 때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린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출제자가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때는 잘 출제를 하고요. 이때는 잘 출제를 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2019년도에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시험 수준이 점점 쉬워진다. 쉬워지는 것도 있고. 자, 이 해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80점짜리가 나왔어요. 80점. 70점대가 수두룩했고 못해도 60점대. 자, 뭐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오답을 써주면 뭐 80점까지 맞았던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70점, 60점.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문제가 오류인데 출제자 입장에서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해에 정말로 문제가 그전과 전혀 엉뚱하게 예상치 못했던 오류 문제가 출제돼서 자, 변별력이 없어지는 그러한 해가 됐죠. 자, 그리고 작년 어땠을까요? 작년은 해외근제보험에 정말 무난한 문제, 뭐 요양보상 내용, 그렇죠? 그리고 뭐 요양보상, 장애보상 뭐 이런 것들, 단순히 계산 문제, 그리고 일상생활배책 보험금 분담 문제. 자, 일상생활배책과 가족일상생활배책, 피보험자가 가족일상생활배책에 피보험자 가족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장기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이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족이 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많아서 중복보험인 경우 많아요. 그래서
실무에서 정말 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배책 보험금 분담 문제 출제됐고, 도급업자 특약에서 또 복합장애요.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여기 책임론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순수 계산 문제는 39점이 됐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보시게 되면 근제보험 사배책 뭐 기본적으로 출제되고 시설 소유 특약, 도급업자 특약, 그리고 의무보험들, 신배책 특약, 다중협소 화재배책, 재난배책, 액화설계 소비자 보장 특약 이런 것들 자 반복적으로 출제됩니다. 그리고 해외근제, 선언문제 출제될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기출 사례 문제를 받고 자, 약술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2017년도 2017년이 37회 2014년도 약술 문제 비중이 70점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1번은 배상책임보험에 보상하는 손해 및 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에 대해서 국문 보통약관과 커머셜 제너럴 라이빌리티 영문 영업배상 책임을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보상하는 손해, 보상 한도입니다. 문제 됐고, 그리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이게 이슈가 있었거든요. 정기상여금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출제됐고, 그리고 재해보상 책임 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 규정 중에 휴업보상, 상병보상 그렇죠? 이 휴업보상 육상근로자 선언은 상병보상이라고 하죠. 보상 기준.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기준은 배상책임보험은 손해사고 기준 증권도 있고 배상청구 기준 증권도 있어요. 그래서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국문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은요, 손해사고 기준 증권이 대부분인데 일부 배상청구 기준 증권도 있고,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요, 배상청구 기준 증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 민법 750조, 가장 기초적인 문제죠.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그리고 책임 능력, 그리고 손해, 그리고 인과관계. 그렇죠? 5점짜리 출제됐고, 피해자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실. 자, 책임보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피해자, 다른 보험은 보험자, 피보험자와의 이원 관계지만 책임보험은 반드시 그 피해자가 있어야 되겠죠. 삼면 관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자, 이 부분 중요한 거죠. 첫 해 나왔고, 자동차 보험에서도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일실수입의 개념 산정 요인을 약술하고 취업 형태별 손해배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술하고 취업 형태는 근로자 그리고 사업소득자, 무직자로 구분한다.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비중이 70점이었습니다. 첫 해 약술 비중이 매우 높았죠. 자, 그래서 2014년도 문제를 봤고요. 다음 2015년도 38회는 자, 약술 비중이 30점으로 팍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 5번 문제가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의 의의 또 결함에 대해서 자, 제조물 책임법이 나왔고, 그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국문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 의무. 자, 손해방지 의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또 하나 나와서 두 번이나 출제됐습니다. 손해방지 의무, 상법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의 학교 경영자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학교 업무의 범위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것도 이슈가 있었어요.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부산 외대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때 사고가 발생해서 죽고 다치고 했었죠. 그 이슈가 있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었어요. 자, 그리고 2016년도에 자, 일반적으로 나오는 정도 수준의 자, 약술 비중이 55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례 문제에서 2016년도 문제가 화재 신배책 특약, 다중협소 화재 배책, 시소유 특약, 보험금 분담 문제, 다수계약에 따른 보험금 분담 문제. 자, 이 내용에서 사례 문제지만 그 해당 보험, AB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유무와 보상 대상자를 범위를 약술하시오. 이렇게 사례 문제에 약술하시오라고 출제가 됩니다. 이건 약술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AB 보험회사에 가입한 의무보험의 약관상 대인배상 보상 한도에 약술하시오. 약술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기 다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의 우선순위. 자, 특수건물 소유자 신배책 특약이 우선순위, 보험금 산정의 우선순위라고들 했는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여럿이에요. 근데 결국은 다중이업사 화재 배치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 이 임차인의 과실에 따른 그 보상 한도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피해자 입장에서 거기서 다 못 받았을 때 신배책 특약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배책 특약이 3순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수계약과 중복계약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해해 보면 사례 문제가 이렇게 약술 내용이 이렇게 가미가 돼서 출제가 됐고, 저는 항상 사례 문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먼저 책임 관련돼서 책임론을 먼저 하고, 그리고 계산 문제는 사실은 우리 지급보험 계산 문제는요, 그냥 사칙연산입니다. 사칙연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실제 기출된 사례 문제, 계산 문제는 정말로 너무나 단순한 문제들. 이해만 하게 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런 책임론, 자, 이 기출 문제인데 쉽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답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책임. 자, 이것도 뭐 중요한 내용입니다. 책임 법리에 있어서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 첫 해 나왔죠? 그 다음에 특수불법행위 책임 민법 755조에서 760조까지. 자, 그 내용을 열거하고 약수를 하시오. 출제가 됐고, 그리고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 그 위반 시효과. 이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 이건 뭡니까?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인데 유상 쌍무계약이죠. 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 사용자는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 자, 근로자라는 게 뭐예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는 의무가 하나 더 있다. 자, 근로자가 사업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자, 임금만 지급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주는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신의칙상. 그래서 이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근로자가 죽거나 다쳤다, 재해를 입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배상 책임. 그래서 근지에 보면 사배책 있죠? 그 사용자 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안전배려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출제가 됐고, 해외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에서 첨부되는 특별요건을 중심으로 보상하는 손해와 종류와 내용을 약수로 하죠. 재해보상 기준. 자, 해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재해보상 특약, 재해확장 추가 특약, 그리고 비용보상 재해확장 추가 특약 이런 것들을 가입해요. 그리고 간병보상 특약은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거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간병보상 특약 자체가 약관에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간병급여, 산재 간병급여 기준, 지급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용은 지급기준인데 그 법조항은 간병료 기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근제보험의 약관이 이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간병보상 특약은, 자, 해외 근제는 행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보험이에요. 산재법에 따라서. 자, 보험회사가 해외 근로자 같은 경우는 국내 근로자와 다르게 산재 처리가 안 됩니다. 해외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외 그 국가의 재해보상이 적용이 되는데, 근데 특례로 적용을 해서 해외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해외 근제보험으로 영위할 수 있다. 민간보험으로 행정적으로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험 상품 만들어 놓고 인가를 받아 놓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가입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가입합니다. 그래서 부보임금이라서 임금을 낮춰서. 간병보상 특약은요, 연금으로 간병보상 특약은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때 지급해야 되니까 민간보험에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가만 받아놓고 약관이 엉터리 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있는 이유는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되어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다 적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손해사고 기준증권과 배상청구 기준증권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4번인가 출제됐습니다. 약술로. 배상책임보험의 특징이죠. 특별한 배상청구 기준증권은 배상책임보험에만 있는, 그렇죠,
사고 기준이 아니라 배상 청구, 클레임. 자, 클레임, 보험 기간 중에 클레임이 이루어지면 담보하는. 자, 이런 내용인데, 이 문제는 뭐 약술로 4번인가 출제됐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됐고. 그렇게 해서 2016년도가 약술 비중이 55%였는데, 자, 그 다음에 2017년도 약술 비중이 55%였어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과 가입 의무 면제 시설을 열거하고 담보비용과 대인 사고에 대한 보상 한도를 기술하시오. 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출제가 됐고, 장기 종합보험에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열거하고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법리, 그 감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755조에 따라서. 자, 그래서 가족 일상생활 배책 그리고 특수불법행위 책임의 감독자 책임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과 범위를 설명하고 그 적용 특례에 대해서 약술을 하시오. 자, 이해 제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약술과 그리고 계산 문제를 출제했었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근재보험의 재해보상 특약과 재해확장 추가 특별약관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업장은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근재보험에서 국내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재해보상 특약과 재해확장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산재보험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가입할 수 있어요.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는 산재보험을 가입하는데 왜 근재보험을 가입하느냐?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00% 내주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50%를 자기가 부담하게 돼요. 근데 이 50%도 부담스러우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보험 가입 처리가 안 돼요.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게 되면 적용제 신청한 후에 우리 민간보험의 사업주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이 민간보험으로 재해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출제가 됐고, 자, 그리고 국민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자, 이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대행 요청을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를 약수를 하고 피보험자의 의무와 보험회사가 소송을 대행하지 않는 경우, 이 약관 내용을 약수하라는 문제. 자, 피보험자의 의무, 앞서 이전 문제에는 손해방지 의무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또 상법 내용이 또 출제가 되고요. 자, 5번. 자, 이해 2017년도에 화재 신배책 특약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문제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갑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고, 자, 이게 바로 보상 책임주입니다. 화법법상. 무과실 책임주의 중에 보상 책임주의고, 그 실손액, 이때는 실손액이라 근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실손액이 아니라 정해진 화법법상 실손액이에요. 화법법상 손해액으로 개정이 됐는데 이 손해액이 말 그대로 민사 손해액이 아닙니다. 화법법상에는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 기준이. 그래서 보상 기준을 기술하시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실제 손해액을 산출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 5점을 빼면 이 약술이 10점이 출제가 됐겠죠. 총 25점 중에 10점은 약술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술 비중이 55점이었고, 한 문제 더 있네요. 자, 이 8번 문제로 선언근제가 있었습니다. 선언근제에서 별표와 같이 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장애 등급 조정에 대해서 약술을 하시오. 5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55점 비중이었고요. 2018년도도 역시 55점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2번 문제가요. 근제보험, 액화설과 소비자 보장 특약이었습니다. 액화설과 소비자 보장 특약, 이 가스배상 책임보험에서 우선 가입하는 경우 가스사고가 무엇인지 약수를 하고, 그리고 이 액화 소유가 소비자 보장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술, 이렇게 10점이 출제됐고, 그리고 계산 문제가 출제됐겠죠. 그리고 재난배책, 화재, 폭발배책. 자, 재난배책과 다중이업소 화재배책에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 책임 약수를 하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 출제됐을 거고, 5번은
제가 만들었던 문제죠. 근제보험 사배책, 도급업자 특약, 건설기계업자 특약의 담보 여부와 그 사유. 이건 순수 약술 문제로만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0점. 그래서 책임론. 즉 어디에서 어느 보험에서 담보되는가. 보험은 책임보험 다 교통 정리가 돼 있어요. 담보하는 사고, 그 peril. 자, 담보하는 사고. 의료사고는 의료 배상도 있고 그 일반 배상 책임, 시설 소유, 또 뭐 생산물, 주차장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 상품마다 담보하는 내용, 보험사고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 상품이 여러 개 있을 때 담보하는 사고인지 어느 보험에서 담보되는지 그러한 책임론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자, 위와 같이 근로자 갑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민법 이거는 뭐냐면요. 근제보험에서 사배책 특약의 면책 손해입니다. 지문이 주어졌고요. 그 소멸시효 관련돼서 사배책에서는 재해보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을 때 사배책 청구한 면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관이 유효하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어떻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어떻고 그 보험금 청구권 사배책은 언제 청구할 수 있고 기산점 이런 내용 역시 제가 사례 문제로 만들어 놨던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약술로. 7번은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보험 보통 약관에서 의료 과실 배상 책임 담보 조항에서 말하는 의료 과실의 개념, 그 사고의 개념, 그리고 법률상 의료 과실 판단 기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 이런 것들 약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됐죠. 자, 그래서 약술 문제가 55점 출제가 됐습니다. 얘도 한 문제 더 있네요. 2018년 4월 19 시행된 재조물 책임법 개정 취지. 개정 재조물 책임법에서 결함 등의 추정 배상 배액 배상 제도가 개정이 됐었거든요. 이 해는 자, 여기까지는 어쨌든 사례 문제입니다. 요 두 개가 딱 예상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다음 2019년도 약술 문제 비중은 4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가 선주배상 책임 보험이었죠. 상기 보험 계약의 보통 약관 및 특별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약술하시오. 그리고 근제보험 재해보상 특별 약관에서 국내 근로자와 선원 근로자에 대한 보상하는 손해를 비교하여 약술하시오. 이게 재해보상 특약 보상 기준 약술 문제였고, 그리고 배상 책임보험의 보고기한 연장 담보 종류 설정 대상, 계약 조건 및 필요성. 자,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 3번 출제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였고, 가스사고 배상 책임 보험에서 피해자의 후유장애 1등급일 경우 그 신체 장애 유형 9가지. 요것만 제 약술집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인당 지급 가능한 요건 있고, 그래서 결국 이 5점만 요것만 유일하게 제 약술집이 없는 문제였는데, 자, 이 1등급을 다 암기해서 쓰라? 자, 이런 문제는요, 좀 좋지 않은 문제죠. 왜 암기해야 됩니까, 이거? 그쵸? 그래서 여기 5점, 요 부분만 약술집이 없는 문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험 가입 금액 다 숙지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재해 이슈가 있었죠. 출퇴근재해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업무상재해 유형 별 인정 기준을 약술하시오. 예상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작년에는 약술 문제 비중이 61점이었어요. 자, 1번 문제가 사배책이었잖아요. 해외 근제였습니다. 해외 근제에서 요양의 범위 7가지. 뭐 기초 문제죠. 그리고 2번 문제가 일배책이었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책, 일배책. 그래서 반려견 사고였죠. 상기 계약에서 가불병에 적용되는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책임, 동물 점유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 내용 10점. 그리고 3번이 도급업자 특약. 자, 피해자별 보상 책임에 대해 약술하시오 6점.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자, 그리고 부진정 연대 채무에 대해 연대 채무와 비교해 설명하고, 판례에서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로 보는 경우에 대한 민법상 관련 규정 2가지. 그래서 감독자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 무능자 감독자와 대리 감독자, 그리고 공동 불법행위자 같은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라고 제가 모범 답안에 올렸죠. 그리고 뭐 이 근로자와 사용자, 피용자 간에 근로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 이 둘 관계도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었고, 근로기준법 및 선언법 재보상에서 정하고 있는 일시보상, 이것도 예상 문제고, 약술집에 뭐 항상 모의고사 때도 다뤘던 문제고요. 그리고 역시 산재법상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에 적용된 통상근로계수 개념 설명하고 적용 제외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항상 제가 모의고사 때 출제했던 약술집에 있는 내용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가입 대상 및 담보 위험 보상 한도액을 기재하고 이 보험에 적용된 손해배상 책임 법리, 이게 뭡니까? 이 PPL 보험이에요.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 소유 관리자. 그렇죠? 어린이, 그 시설은 어떤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그 어린이 놀이시설을 용도에 따라 활용한 업무 활동으로 인한 책임. 그래서 그게 바로 손해배상 책임 법리라고 항상 사례 문제에서 다룰 때 그 책임론을 제가 자세하게 학습을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왜 이렇게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자, 강의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빠르게 정리해 드리냐면, 약술 비중이 이와 같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 책임근제보험,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시험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사례 문제 비중보다 약술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약술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사례 문제는 그럼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이해 위주로 접근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약술을 좀 충실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약술 문제 120제를 양은 많지만 결국은 다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키워드 중심으로. 그래서 약술도 좀 신경을 쓰셔라 이겁니다. 물론 사례 문제 풀이에 이와 같은 책임론이 다 있기 때문에 사례 문제 풀이를 학습하시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례 문제 풀이집이 계산 문제만 하지 않고 사례 문제 풀이집에 책임론이 아주 충실하게 돼 있다. 즉 사례 문제 풀이집만 보더라도 약술 정리가 됩니다. 참 책임론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의를 해드립니다. 다른 강의와 좀 차별화되어 있죠. 책임론이 중요하다. 결국 그 책임론이 결국 약술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그동안 기출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빠짐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하셔야 되는지 감을 잡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핵심 정리 문제풀이 이전에 기출문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